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TET 그 기출문제 50회 이론 문제 쭉 한번 다 풀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실기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됐고, 자, 여기 50회 다운받으신 거에서 여기 TET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설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 설치된 내용에다가 설치하라고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수험생 수험번호 임시 수험번호죠. C 50 18개 아이고 짜졌네. C 50 1111 이름은 여러분 거 입력하시고요. 하얀솔 문제 유형은 A요. 감독관 번호는 SC3이라고 되어 있어요. SC3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됐고요.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자격시험 여기 기출문제는 하나씩 보면서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문제지도 같이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회사 이름은 야호 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시험 시작이 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주로 뭘 만드는 회사인지. 여기서는 등산용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또 같이 하고 있대네요. 법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하는 기업이구나.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는 거래 자료 입력해 보래요. 자, 1번에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송금 명세서. 지금 여기서 1번 문제로 나온 항목은요. 경비 송금 명세서요. 경비 송금 명세서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3만원 이상 돈을 썼는데 적격 증빙 받지 못한 경우 거기 해당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인정 가산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자료고요. 얘는 그 중에서 간이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보내줬다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하는 것이랍니다. 뭐 내용이야 직접 한번 입력해보면 별거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비를 송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금액을 보게 되면 임차료로 40만원을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지금 일반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간이거세자예요. 그다음에 간이거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는 걸 증빙하고서 실제로 벌어진 거래예요. 그걸 증빙하기 위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가산세 2%는 물론 안 내도 돼요. 입력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날짜는 1월 10일이네요. 보통 예금 국민은행 이따가 거래처로 국민은행 입력하실 때 그 거래처 번호를 미리 한번 받으면 주요하는 시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설명은 원재료 야적을 위해 삼성개발에서 임차한 임야 1월분 임차료 4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삼성개발이라는 곳은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라는 거, 간이거세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에서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은 지금 3만 원 이상 회사에서 비용을 썼을 때 적격증빙 받으라고 했는데 적격증빙 받았는데 아닌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여기 항목 중에 하나가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갖다 작성하게 되면 비용으로도 인정받고 가산세도 내지 않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TAT급에서 얘를 갖다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한 거예요. 얘는 어디에 해당되면 이렇게 되느냐면,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잠깐 열어보세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어디 있느냐면 33번에 보세요. 지금 여기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얘는 명세서 3만원 초과되는 거래분에 대해서 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이에요. 즉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해보는 거예요.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작성하시는 거란 뜻이죠. 여하튼 간에 클릭해서 한번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뭘 보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거래일자는 2021년 1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법인명은, 상호명은 뭘로 되어 있냐면 삼성개발로 되어 있죠. 삼성개발. 그 다음에 거기 대표자 이름은 박성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성연.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1195 15 50400. 그 다음에 거래 내역, 거래 내역은 여기 아까 임차라 그랬었죠. 원재료 야적, 원재료 야적 하기 위해서 이거 썼다 보면 되겠고 40만원. 송금한 날짜는 2021년 1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은행은 어디다 보냈나 봤더니 이거 은행 보낼 때 우리가 보낸 돈을 받는 이 삼성개발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디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신한은행, 은행 정보라고 되어 있죠? 은행 정보에 신한은행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계좌번호는 우리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우리가 이 계좌번호로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좌번호는 거기 써져 있죠. 011-20-04-012368. 예,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한테는 적격증빙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 보내줬다고 이렇게 증빙을 남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비용도 인정받고 가산세도 계산하지 않는 항목 이렇게 입력을 해 본 것이죠. 얘가 1번 문제였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작성을 했는데 정작 거래 회계 처리를 안 했죠.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1월 10일로 하면 되겠고, 처변에 지금 그 토지 빌렸죠. 야적장. 그죠? 여기 임차료라고 쓰면 되겠죠. 임차료 500번인가요? 800번인가요? 뭐에 대한 야적장이라고 그랬어요? 원재료 야적장이라고 했죠? 원재료 야적장이면 우리 공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500번 임차료 써주시고요. 금액은 4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라고 했죠? 98000이네요. 그래서 4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어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속은 거래네요. 내용을 보니까 2월 15일 일신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이거 지금 받으면 갖고 있던 거 매각시키는 거죠. 문제 있어도 매각이라고 쳤으면, 중요한 건 이 계정 할인료 12만원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 계정 쓸 줄 아는지 요 계정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변에 분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갖고 있던 바드러움은 은행에다 팔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미리 쓴다면 받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 금액 써져 있는 대로 488만 원 이렇게 쓰는 건 이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나이 차이 나는 그 12만 원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바드럼의 보통예금의 거래처 쓰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금 관련 정보에다가도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요. 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써놨으니까 바드럼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했다는 뜻은 차변에 바드럼 생겼을 때 어음에 대한 정보 벌써 다 등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F2 눌러가지고 뭐 그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죠. 날짜는 며칠이라고 했냐면 2월 15일이라고 했죠. 2월 15일 차변에다가는 여기 보통예금 이라고 했었고 국민은행으로 들어온 금액은 여기가 얼마를 했었냐면 488만 원 입금이 됐고, 그 다음에 매출, 이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가지고서 할인료 12만 원 이렇게 써주고요. 대변에다가는 바드럼 줬죠. 바드럼은 누구 거였었어요? 일신 산업 거였었죠. 그래서 일신 산업과 500만 원 이렇게 주면 돼요. 자, 바드럼 클릭하시고요. F3 누르면 여기 자금 현황 불러오죠. 그래서 할인했다고 그랬으니까 할인 여기 있고요. 어음번호에 엔터 쳐가시고 F2 눌러보시게 되면 일신산업과 여기 500만 원짜리 있죠. 요거 선택. 그 다음에 할인 기간은 어디서 할인했어요? 국민은행에서 있죠? 국민은행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점은 어디 지점이래요? 서대문 지점? 서대문 지점. 할인율 이런 건 주어지지 않았죠. 얘도 뭐 FAT 1급에서 여러 번 많이 해보셨어 가지고 이게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아주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날짜는 3월 2일로 되어 있네요. 국민은행 보통 98,000번 계속 나오죠. 코드 번호 외워놓으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삼광산업의 외상매출금 2,200만원 중 일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계약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 6개월 이자율 4% 후급. 자, 그러면 요건 내용은 뭐죠?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중이죠. 우리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물론 삼광산업 쓰셔야겠죠. 그죠? 금액 2,200만원 외상매출금을 지금 회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외상매출금 2,200만원 중에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벌써 입금됐죠. 1,200만원은 이렇게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줬다는 얘기죠. 얼마만큼을 빌려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1,000만원 까주면서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이렇게 좀 바꿨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써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것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별 이상한 건 없죠. 뭐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얘기 처음 듣는 게 아니실 테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봐야죠.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을 갑자기 회수한 거였었어요. 외상매출금은 삼광산업에다가 썼고, 금액은 2,200만원.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98,000번 1,200만원 입금됐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단기 대여금으로 돼 있죠. 단기 대여금으로 거래처도 똑같이 3300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금액은 1000만원. 예,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거래에 대한 답이 되실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3월 2일 거래도 보셨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여기서 자료 설명부터 먼저 볼게요. 야후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래요. DB형이죠. 가입하여 퇴직금 추계액 100%를 불입시키고 있다. 그럼 통장에 100% 다 있다는 얘기죠. 돈 다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방원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 확정 이거 하나 잠깐 복습시켜 드릴게요. 왜?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지금. 여기다가 쓸까요? 확정 급여형은 회계 처리를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확정 기여형은 회계 처리 하나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고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끝나버리죠. 비용 처리하고. 근데 확정 급여형은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이라고 치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 꼭 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지금 100% 다 예치했다 그랬었죠. 차변에 그때 그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걸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거 일종의 통장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보통 이체하겠죠. 이렇게 이체했다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성명 이방원 퇴사일자가 4월 30일이니까 거래일자가 4월 30일인 거죠. 퇴직금은 154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이렇게 한다고. 계좌에서 지급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자료 입력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외부에 지금 100% 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시켜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지급할 게 없어요. 그럼 그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 있던 퇴직연금 운영자산 얘가 지급하는 거죠. 그럼 얘는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있었던 금액만큼 차변에 있던 금액만큼 예금의 잔고가 줄어들겠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얼마가 줄어들어요? 지금 전체 금액이니까 1540만원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반면에 또 모두 줄어들겠어요? 차변에는. 그쵸. 여기 지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줄 거 다 해놨잖아. 이 중에서 얼마만큼은 지급한 거예요? 얘는 부채니까 부채가 여기 대변에 돼 있던 게 차변으로 이만큼 부채도 줄여줘야 되겠죠. 여기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를 두 개 하기 때문에 부채도 줄여주면서 그다음에 우리 외부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금액 걔도 줄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회계 처리하실 때 이해가 됐어? 여기는 뭘로 써줘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지급해야 될 의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확정급여형도 많이 가입해 있어요. 회계처리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겠죠. 자, 근데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담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퇴직급여 나가는 거 단 한 번도 처리 안 했을까? 했을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면 되잖아. 응, 프로그램에서 회계 조회해가지고 며칠 날짜 있다는 거면 장부 꺼내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 되잖아. 아니면 회계 처리한 거 보기만 하면 되고. 그냥 말 김에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할 때 전임자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얘기 해드렸어요? 안 했어요? 했죠? 회계 여러분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동안 회계 처리해 놓은 거 그것만 조회해서 그 회사에서 처리했던 거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해? 특별한 게 있다? 특별한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처리할 줄 아는 그것만 알면 전임자들 없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입이라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얼마든지 그거 한번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저도 요거 회계 처리한 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래요.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날짜가 며칠 날짜였냐면 4월 30일 날 지급했죠. 4월 30일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40만원,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어디 있었던 거 나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코드 안 써도 된다 그랬었나 모양이네. 예,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문제가 일반 전표 입력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자, 문제 2번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25점 나와 있죠. 25번 문제 중에서 25점 중에서 첫 번째 그 FAT 1급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1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우선 거래는 4월 25일 날 일어났던 거래이고요. 총 금액은 660만 원인데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주 메아리의 제품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발급했던 거군요. 메아리에서 4월 10일 날 계약금 받았었다면 선수금 받았겠죠. 그죠? 계약금 100만 원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보통 제공 계좌로 이체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거래는 4월 25일인데 총 금액은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돼요? 66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차변에 돈을 갖다가 계약금 먼저 받았다면서요. 그럼 대변에 처음 받았을 때 선수금 써놨겠죠. 그럼 얘 선수금 빼줘야 되죠. 선수금 100만 원은 이렇게 빼주셔야 될 거고요. 대변에 상품을 매출했죠. 상품이에요? 제품이에요? 그럼 제품 매출 써야 되죠. 지난번에 이거 많이 틀리셨었잖아요. 600만 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말고 나머지 560만 원은 뭘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으로 560만 원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쓰여지겠죠? 6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아시겠죠? 물론 여기 선수금에다가 보통 예금에다 뭐 해줘야 돼요? 거래처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자료부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며칠 날짜라고 했었냐면 4월 25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죠. 매출 1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등산모자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0만원 거래처는 메아리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요. 분계는 지금 혼합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차변에는 선수금 쓰고요. 금액은 1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이금 560만 원. 제가 매번 이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보통예금 치고 엔터 치고 넘어가면 시험 보다가 정신없이 넘어가요. 꼭 요 주의해 주셔야 되죠. 네. 거래은행 바꿔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렇게 끝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래에 대한 내용을 갖다 입력해 봤으니까 4월 25일의 날짜에 대해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해서 4월 25일 것만 조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전송 되어 있는 거 박스에다 클릭하시고요. 전자 발행. 자, 발행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그냥 눌러서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매출조회 해서 발행 끝.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면 모르고 있을 테니까 조회한다고 해서 뭐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시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클릭해서 발행해 버리게 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4월 25일자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전자세금의 전자발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때 해봤던 거라서 뭐 큰 이슈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여기 TAT 2급에서 추가된 것이죠. 여기 세금계산서 벌써 발행이 되어 있던 건데 여기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 그랬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날짜를 조회하셔서 얘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5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대요.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건을 이거 이중 발급한 거구나. 자, 그러면 이중 발급한 것이고 대금은 그대로 그냥 외상으로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는 5월 20일 거 일단 조회하시고요. 두 건이 있죠. 그럼 하나 건 클릭하시고 위에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여기 항목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요 하나만 보내주면 되고 다른 것도 입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확인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날짜 요거 그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아까처럼 발행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하셔가지고요. 날짜는 5월 20일 거였었으니까 5월 20일. 자, 그래서 미전송 여기 취소하는 것만 자, 그대로 계정 통해서 끝내줬죠? 됐고요.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날짜 20일. 그래서 하나 전자 발행해서 한 건은 그대로 마이너스 하신 거 보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서 지금 총점 25점이었었잖아요. 지금 얘는 9점 나온 거 보니까 증빙서류 입력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부속서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 딱 보니까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대한 부동산 임대가 공급가입명서를 작성하라는 거겠죠? 회계 처리도 해주셔야 되죠.
간주 공급에 대해서. 간주 공급이래네. 간주 임대료. 자, 일단 월세 보증금은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부속서류 작성할 때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입력해야 되는 거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용도, 그죠? 면적. 네, 뭐 있었어요? 주소에서 층, 호 이런 거 나와 있었죠? 이런 거 입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약일은 며칠 날부터 되어 있어요? 9월 1일, 2021년 9월 1일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죠? 보증금은 얼마예요? 여기 1억 원이었었죠? 자, 임대인은 야후산업이고요. 밑에 누구한테 임대 주고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는데 밑에 있죠? 유니온한테 임대했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부가세 부속서류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로서 우선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9점 안에 자료 입력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자료 입력이야 있는 그대로 갖다 입력만 하시면 되잖아요. 날짜는 메인 매출 좌표 입력에다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좌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9월 20일이 어디 있었죠? 9월 30일 입력해 주세요. 9월 30일 세금계산서 이거 발급한 거죠. 10일 유형은 11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은 9월 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9월 임대료 금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유니온.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분계는 거래처 금액 220만원에 대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그러죠? 혼합분계로 해주신 다음에 제품 매출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주셔야 돼요? 임대료로 해야 되겠죠? 예. 임대료 수입 400번대 있죠? 400번대 20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하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잘 까먹죠.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해주시면 되겠고요. 9월 임대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거래 자체는 임명이 끝났죠. 자, 문제 좀 더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자료 1은 부동산 임대 계약에 대한 체결 관련 서류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받고요. 자료 2번은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3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자,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구나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부가세 예수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한 10%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면 뭐라고 처리해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내기로 하고 그 돈을 임대인 보통예금으로 보내겠죠. 그때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예금으로 쓰신다. 자, 평가 문제 볼게요. 지금 1번 문제에서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 메인 매출 전표 지금 입력했죠. 그다음에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래요. 이기 예정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는 게 얘가 부속서류죠. 그다음에 적용 이자율은 1.2%. 그다음에 동임령은 생략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우선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간주임대료라는 뜻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죠.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간주임대료인데 거기에 10% 부가세로 납부하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회계 처리 며칠 날짜로 하래요?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에서 보기만 하면 됐었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입력이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해갖고서는요. 지금 부가세 부속 서류 중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지금 2기 예정이라고 그랬었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는 아까 어디라고 했었어요? 유니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호는 유니온 아이고 유니온 써주시면 되겠고요. 층은 아까 몇 층이라고 되어 있었죠? 3층? 계약서에 4층이라고 되어 있고 호수는 4015 동생략하기로 했었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100이라고 되어 있고 용도는 사무실.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죠. 그 다음에 3년 동안이 2년 동안이니까 22개월이라 했잖아요. 2023년이 되겠죠. 9월 1일까지. 자, 보증금은 1억 원이었어요. 월세는 아까 얼마였었죠? 200만 원이었었죠. 관리비는 별도로 없었고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 지금 30일치만 나와 있죠. 뭐 며칠 계산되는 거 우리가 그거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해당되는 자료 입력하면 지금 1억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죠. 임대수 금액이 30일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지금 계약을 9월 달에 했으니 그죠? 7월 달하고 8월 달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인데 지금 9월 달 거밖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만 계산된 거예요. 이해되심? 자, 그러면 이자는 얼마였대요? 여기 간주임대료라고 딱 계산되어 나와 있네요. 98,630원이죠. 그럼 여기 10%면 얼마가 되겠어요? 9,863원 되겠죠. 그거만큼 세금과 꽂혀리면 된다는 얘기도 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이해되심? 혹시 또 까먹을까봐 혹시 적용 이자율 요거 다르면 여기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문제하고 똑같죠? 시험 볼 때는 거의 똑같이 문제를 낸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하기 전에 여기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분기점은 먼저 써드려 볼게요. 차별에다가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9천 얼마라고 했지 아까? 863원이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얘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 부가세 예수금 그냥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9,863원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죠.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얘를 입력할 때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증빙서류, 적격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유형은 뭘로 선택해 줘야지 돼요? 증빙서류는 없고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해야 되겠고 그럼 14번에 건별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지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요거만 아시면 요게 아주 여기서 키포인트 되는 문제였었던 거죠. 자, 그럼 저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2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9월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9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부가세 유형은 건별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월 간주 임대료라고 쓰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98,000 또 까먹었다. 숫자를 봐야지. 98,063원이죠. 98,630원. 아이고. 98,630원하고 9,864원 이렇게 되죠.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었느냐면 유니온이었어요. 유니온 해주시고요. 아니지. 간주임대료는 이거 지금 거래처 이렇게 유니온 해주면 안 되잖아.
왜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거 내는 거니까. 네.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내는 거잖아 지금. 거래처 있다 없다? 없어요. 증빙서류 없기로 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없을 것이고 분계는 혼합분계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유의하셔야 된다 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부가세 예수금 얘만 처리하면 되잖아. 네. 밑에 있는 공과액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얘만 우리가 지금 납부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얘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차변으로 해서 이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었죠.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 차변으로 바꿔주시고요. 계정 세금과 공과는 500번이에요? 800번이에요? 800번이죠? 그렇죠. 금액은 98,000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부가세 예수금만 9,863원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해보니까 이제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입력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얘가 실기로 연습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 거 뭐 할 차례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 되잖아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에만 하시면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과세 기타란에 과세 기타란은 정규증빙서류 없음이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여기 저장 눌러 주시게 되면 몇 점 따는 거예요? 9점 마무리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지난번에 이거 할 때도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보니까 조금은 더 좀 익숙해지죠? 앞으로도 더 하셔야 돼요. 익숙하실 때까지 더. 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거 여기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나오는 거 해봤죠. 여기 봐봐요. 공통매입세액 나왔는데 뭐 나와 있어요? 건물하고 비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면세비율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저희 배우셨던 거 잠깐만 한번 떠올려봐요.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불공사항, 그죠? 두 번째로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그 안분 아니 뭐죠? 안분 내역. 두 번째는 정산 내역. 아니 뭐 모르겠으면 봐 지금 당장.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서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있죠. 이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해당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공통 매입세액인데 안분은 원재료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들어가 그랬던 거죠. 그 옆에 거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얘는 확정신고 때 들어가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납부세, 환급세액 요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하되 여기에는 감가상각자산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면세 비율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건 얘였었죠. 이번 문제는 얘에 대한 거란 얘기예요.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에 대한 거. 그죠? 자, 한번 연습 한번 쭉 해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 갖고 네 가지 연달아서 다 해봤었죠. 혹시나 이거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 그대로 따라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대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보고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자, 여기 한 번만 봐볼게요. 여기 면세 비율이 25%죠. 직전 기수가. 이번 기수는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차이가 나요? 15%인데 우리 5%룰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 처리할 때 면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가세 대금 공제 안 해주기로 했죠. 면세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고 차변에 해당되는 거 써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건물하고 비품이겠죠. 회계 처리까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떠올리고서 다시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자고요.
자, 자료 설명은요. 본 문제 하나요. 야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이거 너무나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익숙하죠. 1번 자료 1은요.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래요. 우리는 일단 요 두 개 다 입력해야 되겠죠. 우리 계산해야 될 건 해당되는 건 요거일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는 2021년 1기 확정이겠죠. 및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래요.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자료에 제시된 것과 하라는 얘기고요. 자, 평가 문제는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나왔죠? 재계산에 대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작성하는 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니까 바로 작성할 거고요. 다음에 자료를 반영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작성. 이건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 자동 반영됐었죠. 그 다음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반영하시오. 반영될 것이고요. 홈택스에 전자신고한다 그랬죠. 이따가 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 만원 입력하는 거 얘기해드렸죠. 더블 클릭하면 뜨면 거기다 만원만 입력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직접 해보고요. 3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 12월 30일 당연히 이거 해야죠. 이거 아까 미리 했던 거니까. 자, 그대로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2기 확정이라 그랬죠?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클릭하셔야 되죠. 계산식은 더블 클릭해서 F2 눌러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더블 클릭이 아니라 거기 문제에서요. 공통 매입 내역에서 건물 나와 있죠. 건물은 밑에서 코드 번호 몇 번 누르래요? 1번 건물부터 합시다. 건물 구분해 놓고, 구분은 뭐 그냥 있고요. 여기 구분 있잖아요. 굳이 쓰려면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얼마였다 그랬어요? 건물에 대해서 2,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체감률은 뭐 사용하기로 했어요? 5%죠? 경과된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2019년 1기, 2기 다 들어가죠. 그죠? 2020년 1기, 2기 다 들어가죠. 2021년 1기 들어가죠. 총 몇 개예요? 5개? 5개. 그 다음에 증가된, 감소된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세 비율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15% 이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 금액이라고 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뭘로 할까? 비품이라고 돼. 비품도 생각하죠. 그죠? 자, 비품은 기타잖아요. 이 누르고 여기다 비품 써주시고요. 해당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네요. 얘는 체감률 몇 프로 하면 되죠? 25%. 경과된 과세기간은 몇 개예요? 2000년 거 2개. 3개네요. 그죠? 3. 얘도 15%. 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이라고 그랬는데 면세 비율이 증가를 했으니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빼줘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빼줘야 되는 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33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가 이만큼 빠졌으니 지금 상대 계정은 그만큼 다시 증가시켜야 되죠. 차변에 건물은 얼마를 증가시키면 돼요? 건물은 281만 2,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비품은 얼마가 돼요? 56만 2,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거 갖고 분기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었죠. 부가세 대급금인지 차별이 납부를 해야 될지 환급을. 지금 이 상황은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환급받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 지금 납부해야 되는, 여기 문제 그 타이틀 자체가 어 납부해야 되는 거죠. 맨날 그랬잖아. 재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얘네 그 유형자산들은 최소한 4기 아니면 저기 건물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재계산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 지금 여기 부가세가 그만큼 빠진 이거 부가세 대금 매입세액이 빠진다는 건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고, 차변에 오게 되면 얘는 환급을 받게 된다는 뜻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납부세, 환급세 그런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자, 이건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부가가치세 저기 뭐죠?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부터 해놓을게요. 하라고 했으니까 까먹잖아. 난 얘가 잘 까먹어.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건물 해주면 됐었죠. 건물 금액이 281만 2,500원. 그다음에 비품은 56만 2,500원.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부가세 대금 300. 자, 이렇게 입력은 됐고요. 자, 아까 또 뭐 보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면서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매입세 공제 해준다는 뜻, 안 해준다는 뜻. 안 해주는 거잖아. 저기 면세만큼은. 그러면 여기 들어간 자료가 어디에 있겠어요? 안 나왔네 근데. 안 한 것 같아. 안 했어. 기다려. 이렇게 저장 안 하면 또 개고생해요. 1번부터 뭐 하죠 뭐. 여기 건물. 여러분 그래도 두 번 보니까 좋잖아. 경과된 과세기간 했었고 5 맞나요? 아니 이게 10%야. 5%, 75, 여기 15%. 근데 이게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 용어들만 좀 구분해서 입력만 잘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이거 거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걸 연습이 충분히 안 되면 또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얘처럼 또 헷갈리고 어려운 게 없답니다. 회의 처리하는 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 회의 처리래네. 입력하는 자료는. 그리고 꼭 뭐 하라고요? 보니까 이거 저장 안 하니까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해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다시 31일자로 얘를 갖다가 불러오는데 이해하면 안 되겠죠? 아니오 해야지. 여기 불러왔네. 그죠?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얘를 보셔야지 돼요. 그죠?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우리 자료 입력한 건 없었어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부속서류만 작성했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계산 내역에서 해당되는 금액 나와 있는 거 확인 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뭐 넣어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 갔어? 화면이 안 보여. 경감공제세액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라 했죠. 이렇게 입력해 주면 10,000원 여기 반영된 거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죠? 점수는 근데 몇 점짜리야? 엄청 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연습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라고 일단 저장 눌러놓고요.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속서류 관련된 문제 다 해봤고요. 결산 문제 또 두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결산 문제 나오는 건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점수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 4점짜리인데요. 손익의 예상 또는 이연인데요. 수동결산,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기분, 경과 이자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죠. 당기분 거 지금 이자를 인식한다는 건 요즘 너 정리 안 해도 이거 미수수익이구나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계정은 차변에 미수수익 쓰면 되고 대변에 이자 수익 쓰면 되죠. 근데 얼마를 써야 되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4월 5일날 가입했어요. 그죠? 금액은 이렇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일할 계산으로 해야 되겠죠. 월할 계산으로 해야 돼?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그럼 여기 월할 계산이면 9개월치 계산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4월 5일이니까 앞에 거 1, 2, 3 빼면 되잖아요. 그럼 올해 게 9개월치라는 뜻이므로 우선 계산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8천만 원의 연 이자가 2%래요. 2, 8에 16. 그럼 얼마예요? 80만 원에서 160만 원이죠. 그러면 연 이자가 160만 원인데 이 9개월치만 계산하자면서요. 9개월치만 계산하게 되면 9분의 아니죠.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20 나와요? 그럼 120만 원. 차변의 미수수익 12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12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요거는 월할 계산까지 하는 거는 조금 저기 뭐죠? 이건 약속한 거죠. TET 1급에서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일할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선 일할 계산하라면 365분의 몇 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실무적이겠어요? 일할 계산하는 게 실무적이겠죠? 자, 일단 이렇게 계산해서 120만 원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일단 수동결산으로 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 주세요. 차변에 미수 수익 해서 12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하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결산 문제 수동결산은 하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결산이래요. 법인세네. 자, 단기 법인세는 금액 알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죠. 자,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선 선납세금을 얼마 냈는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화면에다가 쓰면 이제 못 움직이잖아.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요.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의 12월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제가 선납세금 나와 있을 거라 그랬죠. 여기 선납세금 나와 있는 거 있죠. 메모 좀 해놔야겠네. 안 보이고 써야 되니까. 선납세금은 852만 4천원 나와 있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건 자, 제가 이건 두 가지 방법 다 가르쳐 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세무사회과 K랩 이용할 때 걔는 편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를 다 정확히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수동결산하는 방법이에요.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는 거라 그랬었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동결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지금 얘 법인세 등이라고 있잖아요. 법인세 등으로 입력돼 있다고 하는데 법인세인 1,575만 3,200원 이하고 그 다음에 지방법인세인
57만 5,320원하고 더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두 개 합치니까 1,732만 8,52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죠? 이렇게 그냥 쓰는 건 문제도 줬으니까 쓰면 돼. 근데 얘는 올해 내야 될 법인세를 계산한 금액이 이거란 뜻이고, 선납세금은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세금을 냈다는 뜻이죠. 선납세금은 얼마를 먼저 냈대요? 선납세금은 아까 얘기했던 852만 4천원 납부했다면서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12월 31일 날 현재 세금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빼주셔야겠죠. 852만 4천원 빼게 되면 80만 4천52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일자로 아예 통으로 하나 이렇게 입력해도 맞게 해준단 말이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기 스마트 A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이 회계 처리를 두 번 해줘야지 돼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결산을 먼저 수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변에다가 법인세 등 해놓고서는요. 선납세금하고 똑같은 것만 없애주세요. 그래서 법인세 등에서 852만 4천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800 선납세금 해서 852만 4천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서요. 여기는 자동분계죠.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목에서 맨 밑에 추계액이라는 금액이 있죠. 추가 납부 그 금액이라는 칸이 비어 있거든요. 추가 납부이라는 금액에다가 미지급 세금이었던 880만 4,520원 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F3 누르게 되면 전표 발행하면서 끝나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은 저기 K랩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는 이 두 번째 방법 있죠. 여기서 제시한 방법으로 제가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뭐부터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뭐만? 여기 선납세금 있죠? 선납세금만 법인세에서 까서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하는 칸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 법인세 등 해가지고선 금액을 얼마를 입력하느냐 852만 4천원만 입력합니다. 대변에다가는요 선납세금 입력하시고요. 요거만 닦으면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하셔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법인세 우리가 법인세 등 일부 해놨던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 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나머지 금액 880만 4,520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지금 여기 법인세 등 문제에서 줬던 거 1,732만 8,520원 딱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 법인세 등 하고 법인세 계상 금액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냥 끝내면 안 되죠. 뭐 눌러 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눌러 주셔야 되죠. 지금 결산 항목 우리가 지금 두 문제 다 했잖아요. 결산 또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 관리, 근로소득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실기에서 자동 결산 끝났으면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지금 근로소득 관리 문제죠. 연말정산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문제 형태는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서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사원 등록하고요. 사원 등록,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했죠. 두 번째 문제는 급여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걸 했었죠. 세 번째로는요, 말 그대로 연말 정산 자료 추가 입력. 이 세 가지 문제 형태로 나온다고 되어 있고, 이 세 문제 합해서 지금 밑점이 주어져 있어요. 25점이죠. 8점짜리 두 문제하고 9점짜리 한 문제. 연말정산이 주로 9점짜리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문제 순서대로 보면서 여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름이 김경훈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문제 한번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니 한부모 공제는 해당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이따가 일단 여기 이 사원 부양가족 등록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입력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팀에서 근무한다니까 회계팀이면 생산직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직 거 생각할 필요 없을 거고, 관리직 김경호 가족관계 지명세례 부 김상호는 총급여. 그 부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이고 나이가 뭐 있다 할지라도 급여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혜택 받을 수 없죠. 그렇게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는 어때요? 복권 당첨 소득은 얼마가 있든 간에 분리소득이므로 분리과세죠. 소득 없는 것으로 보자.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자녀 김선일은 성악대회에서 작년 상금 120만원 받았는데 분리과세 선택했다는 뜻은 세금 다 내고 그걸로 종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소득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은 300만원 이하는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얘는 300만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 김선미는 타지역 기숙사에, 지금 여기서 문제 내고 싶었던 건 타지역에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공부 때문에 해외 유학을 갔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민 가는 게 아닌 이상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죠. 5번에 세부담 최소화해서 등등 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보고 저도 이거 보고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인사급여에서 사원등록부터 해줘야 되죠. 사원등록 할 때 사원등록을 돼 있는지 하라고 했는지, 김경훈, 여기 등록은 되어 있네요. 그죠?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거 밑에 이제 누구 입력해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이라 할지라도 우선 세대주인 거, 그 다음에 여성일 땐 부녀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남성이라 할지라도 한부모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한부모는 배우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배우자부터 봤죠? 배우자 있었고 여성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죠? 자, 넘어가시고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해봐 주세요. 거기 가족사항에서 부는 직계 존속이니까 1번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김상호, 이름만 먼저 입력부터 다 하세요. 김상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는 430502-120-5211 됐죠? 그 다음에 배우자 3번, 배우자는 박영희라고 되어 있고요. 박영희, 주민등록
번호는 780614-2021-054. 그다음에 자녀네요. 배우자 자녀. 이름은 김선일. 주민등록 번호는 06072-3023-458. 그다음에 마지막도 자녀. 자녀는 김선민. 주민등록번호는 080901-4689-553. 됐죠? 자, 중요한 거 지난번에도 이거 하시다가 지금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부양가족은 입력 다 됐죠? 해당되는 거 알아서 지가 표시 다 했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지 요게 들어온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본인 60세 이상 배우자 이게 표시가 되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아까 안 되는 분이 있었죠. 누가 안 됐었어요? 아버지 여기 직계 존속인 김상호 씨는 안 됐죠. 그럼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0이라고 해서 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싹 없애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시험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른 것도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세대주. 여긴 세대주가 누구라고 나와 있었나? 그랬어? 어디서 나와 있었지? 배우자 박영희 씨가 세대주라고 돼 있죠? 이 세대주는 없애줘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렇게 입력해주면 몇 점을 준대요? 8점이야. 그럼 이론 문제, 네 문제 맞추는 것보다 이거 정확히 입력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여에 대한 자료 나와 있죠. 급여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그 해당 수당이 있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이걸 입력하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근데 시간이 한 2, 3분 남았는지라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급여 명세, 급여하고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급여 자료 나와 있고, 시험 문제는 우선 여기하고 똑같이 이걸 맞춰야 돼요. 수당을 지금 딱 4개밖에 3개밖에 안 나와 있죠. 기본급은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수당하고 자녀수당,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장근로수당인데 정상적인 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무직원 과세, 생산직원 비과세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생산직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 이따가 등록할 때 얘를 과세로 등록해야 되겠어요? 비과세로 등록해야 되겠어요? 비과세로 해야지. 왜? 생산직은 거기 되는 거 해당돼 있으면 체크만 해주면 얘가 적용되는 것이고, 사무직은 체크 안 해주니까 얘 적용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로 등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초등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10만원 지급한다 그랬죠. 초중고면은 미취학아동 아니죠. 그럼 얘는 과세를 해야 되겠어요? 비과세로 해야 되겠어요? 다 과세해야 되겠죠. 요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2월 급여 지급일은 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소득세, 자동, 이거 손대지 말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평가 문제는 급여 자료 메뉴에 수당, 공제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공제에서 등록할 만한 거 지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죠. 공제는 해당 사항 없음. 2번 급여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구분은 급여로 입력하래죠. 그 다음에 여기 연말 정산 환급액은
기능 모음의 연말정산키 이용해서 반영한다. 그러면 뭐 반영하라니까 여기 연말정산에서 황금 나온 것들이죠. 이거 반영하면 되겠고요. 자, 뭐 다른 내용 없으니까 보고서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인사 급여 자료에서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부터 등록을 해야 되겠죠. 클릭해 보시게 되면 상여 기본급여 되어 있고 첫 번째 거 뭐 입력해 줘야 되느냐면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 얘는 비과세 주기로 했죠. 해당되는 건 뭐였었어요? 1번이네. 확인 됐고, 두 번째는 자녀 수당. 여기 수당명은 회사에서 쓰는 용어로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근데 해당되는 비과세는 여기서 쓰는 용어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자녀 수당은 과세이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됐죠?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2월달 거 입력해 주려고 그랬어요. 구분은 급여로 해달라 그랬고 지급은 25일 날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급여는 누구 거 있느냐 하면 송민기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거네요. 기본급은 얼마? 360만원. 연장 근로수당은 48만원. 그다음에 자녀 수당은 10만원. 그럼 나머지 거는 지가 알아서 다 계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상수 기본급은 330만원. 연장 근로수당은 54만원. 그 다음에 자녀 수당은 10만원. 다른 거 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입력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자료는 입력이 끝났고, 지금 여기 송민기하고 전상수 씨 거 보면은 지방소득세 반영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능 모음에서 연말정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송민기 두 개 나와 있는 거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이 두 사람 거 확인.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재계산 연말정 데이터 적용도 했어요. 그래? 근데 날아갔어요. 요거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올까? 여기 입력 못하나요? 인쇄 재계산 적용을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네. 방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땡큐하고 그냥 입력하자고. 금액이 얼마라고 있었으니까. 잠깐만요. 아, 그렇게 하면 그냥 날아가는구나. 연말소득세는 여기 송민기 씨 마이너스 35만 4천원 이렇게 돼 있죠? 어? 거기 안, 그 아래 거 있어요. 아, 그랬네. 이게 얼마였어? 14만 5,600원? 6,600원?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35만 4천원. 지방소득세는 마이너스 35,400원. 이렇게 훌륭해. 두 번째 것도 연말정산 소득세는 마이너스 25만 4천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5,400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하는 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입력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연말정산 하는 때여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를 한 모양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급여에 대한 내용들 반영해서 읽어보았고요. 됐어. 굳이 꼭 그거 반영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던 거였겠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저것도 아직 안 나왔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 대신에 연말정산 자료 반영하라는 거 저처럼 실수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 제대로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니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세요. 9점짜리죠. 자, 누구 거 해줄까 봤더니 사무직 박주현 씨 거 해주래요. 사원등록 부양가족 현황 돼 있고 부양가족은 박주현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평가 문제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슈가 되는 걸 제가 먼저 한번 쭉 걸러보고서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하세요. 의료비 나왔네요. 이거는 하면 될 거고 보험료, 교육비, 그 다음에 연금세 지금 특별세액공제만 쭉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본인 배우자는 박주현 씨 세대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배우자 정은주 총급액 500만 원. 이거는 소득 없는 것으로 보면 되죠. 즉 여기 뭐가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는 얘기고요. 직계 존속 아버님 소득 없음 소득 다 되는 거죠. 자, 다 된다는 걸로 보고 의료비 봅시다. 자, 의료비는 지금 환자가 정은주는 배우자죠. 배우자에 대한 거 이슈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안경 얼마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50만 원 입력해 주면 되죠? 딱 금액을 맞춰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보니까 보험료에서 이슈가 되는 거 뭐 있어요?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얘는 둘 다 보장성이죠. 그 다음에 돈 누가 내느냐가 중요해요. 박주현 소득자죠. 됐어요. 얘도 그대로 다 입력만 해주면 되겠네요. 해당되는 그 가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해서 이슈될 게 뭐 있나? 항상 맨날 대학원이야. 누구 거예요? 900만 원까지예요. 전액이에요. 전액이에요. 본인 거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청인은 박주현. 그 다음에 박혜인 누구지? 교육비 그 대학원생인데 여하튼간에 베토벤 피아노 학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 없죠.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 없음. 그 다음에 저축연금은 박주현 씨가 가입한 것만 가능하죠.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파악한 거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클릭하셔서요. 자, 여기 전사원 다 불러오지 말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입력해야 될 사람은 박주현 씨잖아요. 1001에서 박주현 씨 것만 이렇게 불러와도 돼요. 그러면 여러 개 안 나오니까 편하죠. 자, 그래서 박주현 씨 거 불러온 대로 첫 번째 자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의료비는 오른쪽 세액공제 있죠. 자, 근데 소득공제 다시 한번 여기 소득공제에서 입력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 입력했었어요. 여기 보험료는 여기서 입력했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옆에 있고 교육비도 여기서 입력했었죠. 요거 기억하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득명세 이 소득명세에서는 전 직장 자료 입력할 때 여기서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고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여기서 그대로 다 입력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 나오는 거 사적 연금 여기서 입력한다는 거 요거 눌러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료들 하나씩 입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코드는 우선 정은주는 배우자니까
F2 눌러서 정은주 배우자 클릭해 주시고요. 지급처 상호 모르는 필요 없죠? 증빙서류는 지금 거기 국세청 마크 있으니까 국세청 자료고 무조건 한 건 입력하기로 했어요. 지급액은 얼마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5만 원만 빼면 되죠. 135만 원. 국세청. 그다음에 실비 받은 거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실비 법료 안 나왔으니까 통과.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소득공제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화살표 조금 가보면 보험료. 보험료는 누구 거냐면 거기 박민식이라고 되어 있죠. 박민식 아버지 건가 보네요. 박민식 위쪽 칸에다가 이거 국세청 자료니까요. 2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은주 배우자 거네요. 정은주 것도 134만 원 입력하면 두 개 다 입력 끝났죠? 그다음에 정산명세서 한번 보세요. 정산명세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의료비하고 보장성 보험 한 거 12만 원 돼 있죠. 그죠? 보장성 보험은요. 한도액이 금액이 100만 원까지예요. 100만 원에 여기 세액 공제세액이 12%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계산된 거예요. 근데 의료비는 135만 원 했는데 왜 10원도 안 나와요? 의료비는 있잖아요. 그 총급여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줘요. 자, 신용카드는 몇 퍼센트라 그랬죠? 25% 넘게 사용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의료비라고 발생한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의료비도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의료비는 몇 퍼센트? 자기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줘요. 자, 그래서 보험료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나왔죠? 소득공제 다시 눌러서 이번에 교육비 쪽으로 쭉 가보게 되면 이번에 교육비 박주연 본인 거죠? 본인 거에다가 금액은 얼마? 96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정산명세 다시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봐요. 교육비 960만원 입력됐고 여기 144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대한 박혜인은 아까 누구였습니까? 딸이야? 안 되지 하여튼.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기 59번에 보시면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도 그게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연금저축 클릭해 주시고요. 연금저축 가입한 곳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삼성생명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F2 눌러서 삼성 누르게 되면 삼성생명 405네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 계좌번호는 004-121-44523 금액은 720만원 프리 확인 누르시면 60만원 돼 있죠. 이게 15%인가 아마 그럴까요? 맞나? 700 지금 몇만 원 했어? 20만원 곱하기 15% 12%인가? 곱하기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제가 얼마까지 한도라 그랬었죠? 연금저축. 여기 화면 보세요. 요 밑에 50세 미만은 400만원까지라 했잖아. 여기다 몰빵하게 되면 400만원까지밖에 인정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400만원에다가 곱하기 15% 하니까 60만원 나온 거야.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디다가 예금을 적금을 들었으면 다 공제받을까? 퇴직연금.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잖아. 내 거 1년에 한 달치 월급.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 매달 입금하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에서는 100%다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활용하는 방법 지금 말씀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찾을 생각하지 말고 큰 돈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거 6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사실 세액공제로. 자,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마무리했고 마지막 거 뭐 남았나 봤더니 다 했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정산명세에서 이 사람 거 쭉 봤더니 환급을 얼마 받아요? 지금 한번 볼까요? 다시 총 급여는 5,300만 원이죠. 네. 5,300만 원에 지금 부양가족 둘 있죠. 네. 경로대 아버지 한 분 계셨었고 그래서 400만 원. 그건 결과론적으로 연봉을 갖다가 얼추 한 비과세 다 빼고서 제가 볼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금 다 계산했더니 얼마 결정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정도 나왔죠. 근데 지금 매달 월급 빼는 거 월급에서 세금 냈던 건 총 얼마를 냈대요? 160만 원 냈대죠. 네. 그래서 지금 연말 정산 결과 여기 박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합계 금액이 122만 9,20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환급 받는 거예요. 이번 연말 정산을 통해서. 자, 이것도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신다는 거 느껴지시죠? 특히나 연말정산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때문에 아마 더 좀 친숙하게 또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